평범한 시작. 고흥의 아침. 이른 새벽 닭이 몇 번 울고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가까이서 이어집니다. 멀리서는 파도가 낮게 숨을 돕니다. 방 안에서는 구들장의 잔열이 천천히 씻고 처마 끝 빗물이 기와골을 따라 또닥또닥 흘러내립니다. 저는 박순옥이라고 합니다. 77회를 살았고요. 제 첫 기억은 고흥의 소금기 섞인 바람입니다. 새벽이면 할머니가 마당을 쓸었습니다. 대나무 빗자루 끝이 흙바닥을 쓱 긁을 때 할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건넸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정이 먼저다. 그 한마디가 제 등에 얇은 소모처럼 걸쳐졌습니다. 따뜻했지만 바람은 또 스며드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초가였고 낮은 마루와 반다지, 장독대 3개가 줄맞춰 서 있었습니다. 우물엔 쇠바가지가 매달려 있었고 부엌에는 무쇠솥과 시커먼 가마가 자리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아궁이에 올렸습니다. 물이 펄펄 끓어 김이 오를 때 어머니는 된장을 한 숟갈 풀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부엌 천장을 쓰다듬고 나갔습니다. 그때의 냄새가 아직도 제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도 하고 바다일도 했습니다. 봄이면 밭에서 모를 키우고 여름이면 포구까지 내려가 멸치 그물을 당겼습니다. 손등은 늘 거칠었고 해가 지면 굳은 살이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낮엔 콩대를 묶고 밤엔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허리춤에는 작은 가위를 차고 다녔고 그 가위가 딸깍 소리를 내면 저는 괜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장독을 닦았습니다. 먼지가 밥맛을 훔쳐간다. 는 게 할머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바다와 논이 반반이었습니다. 갯벌 위로 갈매기가 한 줄로 날아가고 저녁이면 포구에서 노 젓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에는 면사무소 앞이 북적였습니다. 우체부가 자전거 종을 딸깍 울리며 지나가고 사진관 청년은 흑백 카메라를 목에 걸고 가족사진 남기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쌀가게에는 외상장부가 있었고 장부 첫 장에는 붉은 줄이 세로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부 위에 손을 얹고 다음 달에 갚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봄이면 보릿고개가 왔습니다. 쌀독 바닥이 보이면 보리쌀을 더 섞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오면 마당의 흙물이 발목을 간질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독 사이를 누비고 어른들은 처마 밑에서 비를 세웠습니다. 가을이면 들녘이 노랗게 번졌고 겨울이면 바람이 살을 스쳤습니다. 삶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가마솥 뚜껑에서 오르는 김 젖은 빨래를 털 때 손바닥에 튀던 물방울, 저녁상 위된장의 둥근 숨. 그게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세계가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멀리 있고 제 발밑에 흙만 가까운 줄 알았습니다. 오빠 영수는 저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장날이면 저보다 먼저 장터로 달려가 군밤 굽는 연기를 맡고 돌아오는 길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가자 하고 웃었습니다. 그 말은 그때는 장난 같았지만 나중엔 제 마음을 붙잡아 준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해는 1965년 9월, 제 나이 17이었습니다. 볕에 그을린 살빛, 짙은 눈썹, 손마디에는 일찍 잡힌 굳은 살이 도드라졌고 머리는 낮게 한번 따아 뒤로 넘겼습니다. 얼굴은 아직 소녀였지만 손은 이미 어른이었습니다. 바늘귀에 실을 끼우는 일도 가마솥을 드러내는 일도 제겐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회관 확성기에서는 면 소식이 흘렀습니다. 예방주사 날짜, 비상약 배급, 둑길 보수봉사. 그 사이사이로 읍내 음악다방에서 흘러나왔다는 노래 제목이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라디오는 지직거리며 잡음을 토했습니다. 곧이어 앵커의 딱딱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개발, 공장, 일자리, 그리고 기차. 신문 일면에는 굴뚝 사진이 실렸고 기사 제목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들은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미싱 앞에 앉아 있었고 남자들은 수레를 밀며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보지 못한 것들인데도 이상하게 손끝이 간질거렸습니다. 기계 바늘처럼 마음도 앞뒤로 오르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라디오를 끄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빠도 밥은 천천히 먹어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 한쪽이 자꾸 다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손바닥을 펴고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손이 서울에서도 밥값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 되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뜰 때도 등잔불이 작게 흔들릴 때도 그 물음은 제 손가락 끝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 풍경은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우물 두레박이 물에 잠기는 소리, 소달구지가 마을길을 질러가는 소리, 겨울밤 장작이 타닥이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 어린 마음을 눌러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나중에 제 발걸음을 서울로 몰아갔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내일도 물을 길어오르고 모를 심고 바느질을 배우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라디오 속에서 이미 컸고 제 마음은 그 소리를 따라 조금씩 문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빗속의 결단과 퇴거 예고. 비가 지붕을 두드립니다. 초가의 이형 끝에서 물방울이 또닥또닥 떨어지고 처마를 넘은 빗줄기가 마루 끝을 톡톡 찍습니다. 그때마다 방 한켠 쌀자루는 더 가벼워졌고 방바닥은 축축한 냉기에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솥뚜껑에 맺힌 물방울이 톡하고 떨어질 때 모닥불은 치익하고 몸을 죽였습니다. 그해 여름 장대비가 닷새를 퍼부었습니다. 논두렁이 무너져 물길이 바뀌고 마을길 웅덩이는 잠깐 하늘을 비추다 금세 흙탕으로 뒤집혔습니다. 밭은 허리까지 물에 잠겼고 저녁이면 아버지의 기침이 더 길어졌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늘 짧게 말했지만 숨끝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기침 끝에 하얀 수건이 살짝 붉어졌고 그 한 점이 집안의 모든 소리를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약값 장부에 빨간 줄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어머니는 장독대에 뚜껑을 한 번 더 눌러 덮었습니다. 그 오후 집주인이 대문 앞에 종이를 탁 붙이며 말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다음 달 전에 비워주세요. 붉은 도장이 종이를 눌러 대문에 붙였고 글자 4개가 또렷했습니다. 퇴거 예고. 바람이 종이를 흔들자 문짝이 같이 떨렸고 제 속도 함께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안 됐다. 요즘 다 그렇지. 그 말들이 우리 마당을 스쳐갈 때 저는 빈 자루를 접어 올렸습니다. 자루의 주름이 제 이마 주름처럼 깊어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호가, 우린 이제 여기서 더는 못 산다. 손이 빠른 내가 앞장서야 한다. 서울로 가면 숨이라도 고를 자리가 있다.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제 눈을 보시더니 짧게 답하셨습니다. 무서울수록 가야 한다. 그 말이 제 안쪽을 번개처럼 밝혔습니다. 20해가 지난 지금도 그 번개 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빠 영수는 22살이었습니다. 갸름한 턱에 까슬한 수염 그늘, 검은 중절모 및 눈매는 날카로웠습니다. 웃을 때 왼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들어갔고 회색 코트 소매에는 연탄재가 자주 묻어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등은 늘 검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밤 오빠는 젖은 코트를 털며 말했습니다. 내가 앞장설게. 내가 기차 시간을 잡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우리 이번엔 뒤돌아보지 맙시다. 오빠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뒤돌아볼 건 부모님 얼굴뿐이야. 잠시 후 오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흔들리면 내가 앞장서. 저는 더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같이 섭시다. 둘이서. 우리는 등불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보따리를 쌌습니다. 몇 벌의 옷, 바늘과 실, 할머니가 쑤어준 누룽지, 장롱 깊숙이 숨겨둔 족보 한쪽, 어머니는 결혼 때부터 끼고 있던 은가락지를 살짝 빼 고무신 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돌려받을 때가 오면 그때 끼자. 그 한마디가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동전 주머니를 제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돌아올 차비다. 쓰지 말고 맨 밑에 넣어두어라. 저는 속삭였습니다. 네, 꼭 돌려드릴게요. 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놓인 자그마한 부채를 조용히 접어 제 보따리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름이 와도 마음이 먼저 덥지 않게. 말끝이 떨렸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마른 기침과 낮은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작은 개가 2번 짖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첫차 시간을 맞춰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을 나설 때 마루 끝 못 하나가 발 뒤꿈치를 탁 건드렸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문고리의 찬기가 손바닥에 길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끝내 대문 밖에 서지 않으시고 안채 문턱에서만 말했습니다. 가서 안 되면 돌아와라. 서울은 사람을 잡기도 하고 붙들어 주기도 한다. 붙잡히지 말고 붙잡을 것만 붙잡아라. 오빠가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깨에 보따리를 더 바짝 당겨 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방문 틈에서 낮게 부르셨습니다. 순호가. 저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살아라.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등을 단단히 밀었습니다. 첫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먼 데서 낮게 울렸고 브레이크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박자를 맞췄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의 마지막 밤과 내 첫 걸음이라는 것을. 서울역 첫 냄새. 증기기관차가 길게 기적을 울립니다. 객차 안은 숯냄새와 따끈한 난방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찌릅니다. 저는 그날 태어나 처음으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 등받이는 딱딱했고 창틀은 차가웠습니다. 차창 밖 논둑이 뒤로 밀려나가자 제 심장도 덜컹거리며 뒤따라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자 오빠가 제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순호가 눈을 감고 숨을 길게 쉬자. 하나, 둘. 저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폐 깊숙이 들어온 공기가 천천히 나갈 때마다 두려움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기차는 박자를 바꾸며 달렸고 바퀴가 이음새를 지날 때마다 덜컹, 덜컹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무서워요. 오빠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가서 일하고 벌어서 다시 집으로 간다. 잠시 뒤 그는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반드시 돈을 벌어서 아버지 약부터 사자. 그리고 지붕을 다시 얹자. 그 다짐이 객차의 작은 창을 통해 제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간다. 우리는 벌어서 반드시 돌아간다. 같은 문장이 3번쯤 반복되자 제 두려움은 모서리가 둥그러졌습니다. 차창에 김이 서리면 오빠는 손바닥으로 둥글게 닦아내고 바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불빛이 먼 지평선 위 불빛이 별처럼 깜빡였습니다.
저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기차는 점점 속도를 늦추더니 마지막으로 길게 기적을 울렸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 발이 잠깐 땅을 못 찾는 줄 알았습니다. 플랫폼에는 낮은 웅성거림이 번지고 머리 위 스피커에서는 안내방송이 메마른 목소리로 흘렀습니다. 광장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겨울숨처럼 퍼졌고 전차가 딩하고 종을 울리며 레일 위를 스쳤습니다. 석탄과 기름, 사람들의 땀, 튀김기름의 고소함이 뒤섞인 공기가 가슴팍을 두드렸습니다. 버스 차장은 허리에 찬 동전 가방을 달그락거리며 차표를 펀치했고 연탄 수레는 덜컹거리며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커다란 간판은 흑백 사진처럼 거칠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제각각이었지만 이상하게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낯선 서울은 차가웠습니다. 누구의 눈동자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경찰의 호각 소리는 금속처럼 귀를 스쳤습니다. 잡히지 말자, 멈추지 말자.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빠의 다짐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멀어서 돌아간다. 대합실의 밤 1965년 9월. 대합실은 낮은 웅성거림으로 출렁이고 통행금지 사이렌은 멀어지며 길게 꼬리를 남겼습니다. 천장의 전등은 피곤한 눈처럼 간헐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창문에는 성애가 얇게 앉아있고 방 안의 숨소리가 고요를 해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울역 대합실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통행금지가 자정을 알리자 경비의 구두굽이 바닥을 긁으며 왕복했습니다. 연탄을 굴리던 장정들은 막차를 놓치면 큰일이라고 웅얼거렸고 군복 차림의 청년들은 고향 이야기를 낮게 나누었습니다. 매점에서는 어묵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컵벽을 타고 올라오는 온기가 심장까지 닿는 기분이었습니다. 벤치 옆 확성기에서는 경제개발과 근면이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사람의 등을 조금씩 굽게 만든다는 걸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아직 무서워요. 오빠는 제 보따리를 번쩍 들어 어깨에 올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무서워도 된다. 하지만 내일은 일하고 모레는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엔 집으로 간다. 그는 말끝을 단단히 붙잡듯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반드시 돈을 벌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저는 숨을 길게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짐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대합실 공기 속에서 되새겨질수록 제 어깨의 힘도 천천히 풀렸습니다. 순호가 잘 곳부터 찾자. 오빠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합실 불이 꺼지기 전에 역 바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길바닥은 낯설었고 사람은 많았으며 초행길은 말이 없을 때 더 멀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발은 앞으로만 간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가봅시다. 발은 앞으로만 가는 거지요. 제 말이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17, 1965년 9월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서로를 덮어줄 만큼 따뜻했습니다.